코치님, 요즘 부동산으로 수익 냈다는 얘기 자주 들리잖아요. 아니, 어떤 분들 매매 사업자는 4, 5천만 원 벌었다고 하던데요? 예, 맞아요. 실제로 매매 사업자를 통해서 수익을 낸 사례가 많다 보니까 주변에서도 보면 나도 매매 사업자 한번 내볼까 하면서 수익을 내려고 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이 있으세요. 근데 한편으로는 내 조건에서도 이게 가능한 걸까? 아니면 혹시 잘못하면 큰일 나는 건 아닐까? 이런 불안감도 있기도 하거든요. 대부분 매매 사업자가 좋다고만 하지 분명 함정이 있을 것 같은데 잘 얘기 안 하더라고요. 그 함정을 인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무턱대고 매매 사업자 냈다가 예상과 다르게 양도세가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씩 나오는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그때 가서 내가 뭘 잘못한 거지? 생각해봤자 이미 돌이키기는 어렵죠. 그래서 오늘은 매매 사업자가 뭔지라는 것보다도 어떻게 조심해야 되고 언제 조심해야 되는지, 매매 사업자 대출이 뭐고 어디서 실수를 하기 쉬운지, 아무나 낼 수 있는지, 실제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내용들에 대해서 전문 유튜브 자료나 공식 자료들을 수집을 해서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단순히 수익만 보지 말고 리스크까지 체크하는 게 진짜 시작이니까 매매 사업자에 대해서 주의할 점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코치님, 요즘 매매 사업자 관련 문의 주신 분들이 진짜 많잖아요. 매매 사업자가 그렇게 좋은가요? 간단하게 매매 사업자에 대한 장점을 설명을 드리면은 세금 구조와 경비 처리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일반적인 개인이 부동산을 단기로 팔면 양도세가 최대 77%까지 올라가요. 근데 이렇게 되면 진짜 남는 것도 없거든요. 근데 매매 사업자는 조금 달라요. 매매 사업자는 사업소득으로 과세가 되기 때문에 세율이 6%에서 45% 구간에서 적용이 되는데 실무에서는 보통 15%에서 20% 전후로 맞춰지니까 세금 부담이 50% 정도 낮아지는 거죠. 게다가 매매 관련 비용들을 경비로 인정을 받아서 비용 절약이 되는 거니까 이게 정말 엄청 큰 거죠. 와, 정말 좋긴 하네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2억에 물건을 낙찰을 받았어요. 저희가 2억 4천만 원에 팔았다고 가정을 하면 순소득은 4천만 원이 되겠죠? 만약에 양도소득세로 낸다고 하면 77%가 나간다고 했죠? 근데 매매 사업자로 하게 되면 20%로 낼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럼 이 차이가 50%가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4천만 원에 50%만 해도 2천만 원이나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양도세로 만약에 매도를 하게 되면 실제로 실수익이 500만 원도 안 났는데 매매 사업자로 50%를 절세하고 매도를 하게 된다. 그러면은 2,500만 원대까지도 실수익이 가능한 거죠. 와, 숫자로 들으니까 엄청 매력적인데요? 그쵸. 많은 분들이 매매 사업자 좋다는 얘기만 듣고 바로 뛰어드는데 여기서 저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계산에서는 실제로 발생할 수 있는 보이지 않는 비용이나 전제 조건이 좀 빠져 있어요. 이게 바로 초보자분들이 가장 많이 헷갈리시는 부분이죠. 그래서 제가 본격적으로 이 함정들에 대해서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건강보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매매 사업자로 사업 소득이 잡히는 순간에 직장인이든 직장인이 아니든지 간에 지역 가입자 기준으로 보험료를 계산을 하게 되는데 소득, 재산, 차량까지 점수로 환산을 해서 건보료가 책정이 돼요. 연 6천만 원 정도만 수익이 잡히더라도 건강보험료가 수백만 원이 붙을 수 있어요. 심지어 직장 가입자라도 추가 부이 따로 고지돼서 올 수도 있어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의 소득이 있다고 하면은 6만 5천 원 정도가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3천만 원이 된다고 했을 때는 약 20만 원의 건보료가 나오게 되는 거고 5천만 원으로 만약에 넘어가게 된다면 더 가산이 돼요. 33만 원 정도가 나오게 되는 거죠. 이걸 연간으로 환산을 하면 78만 원이 나오는 거고 1,000만 원일 때는 3천만 원일 경우에는 240만 원 그리고 5천만 원일 경우에는 396만 원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면은 비용이 엄청나게 부담이 되겠죠? 와, 생각보다 많이 나오네요. 그럼 두 번째는 또 뭐가 있어요? 두 번째는 피부양자.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는데 생애 첫 주택이라던가 본인이 다주택자라서 제 명의로 하지를 못하는 거죠. 부모님 명의를 활용해서 사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부모님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돼요. 결과적으로는 건강보험료를 새로 내야 돼서 고정비가 확 늘어나시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을 인지를 못하고 계세요. 절세하려다가 오히려 고정비가 더 나가는 상황이네요. 맞아요. 소득이 높아지면은 국민연금 납부액도 같이 올라가요. 이거를 생각하셔야 되고 그 명의를 활용하게 되는 부모님한테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구조라고 생각을 해서 정말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조정지역인데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매매 사업자는 무조건 세율이 낮다고 오해를 많이 하세요. 근데
조정지역에 있는 주택은 양도세 중과 대상이 되고 쉽게 말해서 세제 혜택이 없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조정지역은 현재 어딘가요? 현재 지금 조정지역은 강남 3구인데 송파, 서초, 강남 플러스 용산까지 이렇게 4개가 현재 지금 조정지역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이쪽 지역에서는 매매사업자 절세 혜택이 없어요. 낙찰받고 매매사업자로 매도를 하면 절세됐다고 생각을 했다가 이 내 구역에서 낙찰을 받았어요. 그러면 세금 폭탄 맞게 되는 거죠. 20%로 생각했다가 77%의 양도세가 나와버리니까 정말 깜짝 놀라게 되는 거죠. 단기 양도세 77%면 진짜 충격이겠네요. 그럼요. 이걸 모르고 들어가면은 내가 내야 될 세금보다도 3배에서 4배는 더 나올 수가 있어요. 엄청나죠. 다음 또 뭐가 있을까요? 자, 4번째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부가가치세. 이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어떤 경우냐면 8호 초과. 8호 제곱미터 초과하는 건물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매매사업자로 매도를 해도 부가세를 내나요? 네. 일반적으로 중대형 주택을 매입을 하면은 건물분에 대해서 부가세 10%가 붙을 수가 있어요. 초보자분들이 이걸 놓치고서 낙찰받고 매도를 했는데 부가세가 나와가지고 손해를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럼 이런 건 피하는 게 좋겠네요. 이런 거를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피하기보다는 모든 금액의 부가세가 나오는 게 아니라 건물분에 대해서 부가세가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계산하는 방법이 조금 복잡하기는 해요. 근데 이거를 내가 계산을 할 수 있다. 입찰을 하실 때 이 건물분 부가세에 대한 금액을 고려해서 입찰가를 산정을 하고 낙찰을 받으면은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고 이걸 통해서 수익을 내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이 부분을 확인하고 입찰을 하시면 되고 만약 내가 계산하는 게 너무 어렵다 그러면 이 부분은 과감하게 포기를 하시고 그냥 85제곱미터 이하 물건을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와 관련된 꿀팁은 없나요? 이런 거에 관련된 꿀팁을 하나 말씀드리자면은 건물분 부가세만 내는 거니까 건물 연식이 오래되면 건물분 부가세가 줄겠죠. 연식이 오래된 아파트를 투자하셔가지고 부가세를 최소화한 투자를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5번째는 뭐죠? 5번째는 매도 시기가 늦어져가지고 전세나 월세로 전환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사업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세무서에서는 이거를 임대업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매매 사업자로 인정받았던 세제 혜택이 사라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은 매매 사업자를 내가 하고 있다라는 그 증빙이 필요한데 예를 들어서 중개업소 매물을 내놓은 현황 자료들이 있을 거고 그 다음 저희가 경매를 입찰하다 보면은 활동 서류들이 나오잖아요. 예를 들면 수취증 같은 거. 그래서 그런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모아두셔야 합니다. 내가 아직 매매사업자로 매도한 게 한 개도 없다. 그러면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전에 내가 만약에 매매사업자로 매도한 물건이 한 건이라도 있다면 반드시 이런 증빙 자료들을 모아가지고 제가 이전에 받았던 물건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팔릴 수 있는 물건을 받아서 물건을 팔면 어떤 문제도 발생은 하진 않겠죠. 팔면 문제가 안 되니까 그게 제일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6번째도 비슷한 내용인데 폐업이랑 세금 추징 이 2가지에 대해서 조심을 해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매매사업자를 냈다가 단기적으로 그냥 한두 건 팔고 실제로 폐업을 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러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잠깐 하고 폐업하는 건데 뭐가 문제인가요? 보통 이제 세무서에서는 사업의 연속성 그리고 반복성을 보거든요. 이렇게 2가지를 보고 매매사업자를 실제로 활용을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데 이거를 바로 폐업한다고 하면 이전에 받았던 매매사업자 절세 혜택을 다시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세금 회피를 위한 목적이라고 판단을 해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또 다른 위험도 있나요? 사업 관련해서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가산세가 붙는 경우도 있어요. 확정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아니면 장부를 제대로 쓰지 않거나 혹은 증빙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거나 부족하거나 이러면은 세무사 쪽에서는 이거 사업 목적으로 안 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매매사업자로 얻을 수 있었던 혜택이 무효화되거나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그냥 사업자 등록만 하면 끝이 아니라 운영도 잘해야 하니까 마무리 전략까지 설계해야 된다는 거네요. 예, 맞아요. 저희가 매매사업자 등록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사이에 운영도 잘 하셔야 되고 마무리까지 잘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지속적인 사업자라는 거를 꾸준히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마지막 7번째 함정은 뭔가요? 7번째는 세무사 비용. 이 부분을 많이 간과를 하세요. 사업자 등록을 하면 매달 기장을 해야 되거든요. 기장이라 하면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발생하는 모든 비용들에 대해서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걸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보통 이 부분은 세무사님들한테 요청을 해요. 그렇게 되다 보면 세무사 비용이 월에 한 10에서 15만 원 정도가 추가적으로 나가게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 부가세 신고도 해야 되고
종합소득세 신고도 따로 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때 또 수수료가 따로 들어가요. 그러면 생각보다 예상하지 못한 비용들이 많이 나가게 되겠죠. 근데 이런 세무사 비용 말고도 관리할 게 많죠? 추가적으로 기장 관리를 해야 되면은 사업용 카드나 통장을 따로 만들어서 관리도 해야 되고, 영수증도 모아가지고 스캔해서 가지고 있으면 가장 좋고, 근데 그런 걸 하려고 하면 시간이 생각보다 꽤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입찰가 산정을 할 때 이 모든 비용들을 반드시 고려하고 반영을 하고 비용 관련 자료들을 잘 관리를 할 수 있는 시간들을 좀 들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계속 운영할 자신이 없다면 이런 고정비가 확실히 부담되겠네요. 예, 맞아요. 이게 금액도 추가적으로 더 들어가고 시간도 더 소비되기 때문에 그냥 단발성으로 투자를 하신다고 생각하면 오히려 매매사업자를 활용하는 게 역효과가 날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떤 사람들이 매매사업자를 해야 될까요? 어떤 분들이 매매사업자를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연에 한두 건이라도 단타를 지속적으로 하실 수 있는 분. 그다음 두 번째는 하루 제곱미터 이하인 물건만 투자하실 분, 아니면 혹은 하루 초과되는 물건을 하시더라도 건물분 부가세를 계산할 수 있는 분. 세 번째는 투자하려고 하는 지역이 비조정 지역이신 분. 그 다음에는 세무 기장이랑 증빙을 성실하게 하실 수 있는 분. 그리고 5년 이상 장기적으로 사업 지속 의지가 있는 분. 이런 조건에 해당이 된다고 하면 매매사업자로 유리한 구조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하면 안 되는 사람도 있겠죠? 첫 번째로는 부모님이나 자녀 명의를 쓰려고 하시는 분. 두 번째는 고소득 직장인으로 건강보험료 추가 부담이 큰 분. 첫 번째는 한 번만 테스트해보고 마실 분. 그리고 네 번째로는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해야 하는 분. 이 네 가지 유형은 매매사업자로 절세한 금액보다도 지출이 더 많아질 가능성이 높아요. 매매사업자를 운영한다고 하면 실전 운영 팁 같은 거 있으면 좀 알려줄 수 있을까요? 그럼 팁도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사업용 카드랑 통장은 반드시 개인과 분리해서 사용을 하시고, 두 번째는 영수증 원본이랑 스캔본을 모두 보관을 하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 식비, 주유, 주차비 이런 거 왜 썼는지 좀 남기고, 인테리어비 같은 거 들어가면은 세금 계산서 꼭 받아두세요. 이걸 나중에 활용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영도비는 합의서나 계좌이체 내역으로 남기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디테일한 팁 정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해줄 수 있을까요? 네, 그럼 제가 이제 간단하게 정리를 또 해볼게요. 매매사업자를 내가 고민한다. 그러면은 다음 체크리스트 기준으로 판단을 해보시면 돼요. 첫 번째는 8호 제곱미터 이하인 물건인가? 두 번째는 비조정 지역인가? 그리고 세 번째는 단타 반복성을 유지할 시간이나 자본이 있는가? 그리고 네 번째는 건보료나 연금 추가액을 감당해도 수익률이 목표 이상인가? 다섯 번째는 임대 전환 시 증빙 전략은 준비되어 있는가? 여섯 번째는 세무사 기장 신고비가 반영이 되었는지? 일곱 번째는 폐업법 계획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 중에서 5가지 이상 예라면은 매매사업자 전략을 진지하게 고려해 볼 만합니다. 결론적으로 매매사업자는 단순 세금 절감 수단이 아니라 리스크를 설계하고 방어하는 구조군요. 예, 맞아요. 매매사업자는 절세를 하는 방법만 있는 게 아니라 운영 전략도 잘 세우셔야 돼요. 이 기준표만 잘 기억하셔가지고 낙찰 직후에 당황하지 않고 차근차근 움직일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더 좋은 영상으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